네, 이제 두 번째 강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O 환경구제와 또 친환경 선박산업 기술 동향이란 주제로 우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청강호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격려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청강호입니다. 저는 소재 쪽이나 재료 쪽 전문가가 아니고 전기를 다루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2차 전지 산업 포럼에 와달라고 하셔서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고민도 많았습니다. 어, 고민의 지점이 설명될 수 있는 발표 자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용들을 한번 팔로우업 해보시죠. 일단 제가 주제를 IMO 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기술 동향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동차 산업을 여러분들은 보통 많이 익숙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박의 운항을 직접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있으셔도 한두 명, 예,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빌리티 둘 다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모빌리티가 좀 기술적으로는 다른 접근 방향을 갖고 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은 선박하고 자동차는 왜 환경 규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고민을 해야 선박에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가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기계공학을 했고요. 기계공학에서도 연소를 했습니다. 연소를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내연기관, 이제 엔진 흔히 말하는 이런 쪽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뭐 저는 박사과정 때는 안정성,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그런 쪽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은 해양대학교에 와 있지만 작년 초까지는 한국성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성급에서 방금 전에 발표하신 그 배터리와 관련된 것도 연구하는 팀의 담당 팀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근데 한국성급에 와서 제가 선박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고민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하얀색 점이 선박의 위치 정보 데이터입니다. 이 위치 정보 데이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쪽에 좀 보시면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서 배가 엄청 많이 다니는구나. 대만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본하고 한국은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겠다라는 지점과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작 부분인데요. 여기 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그런 지점이 보여요. 요거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요 지역의 이름. 싱가포르이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쿠알라룸푸르가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바닷길인데 말라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협입니다. 이 지역에 배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고 이 지역에서 지나가는 배는 거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 즉 동북아시아의 경제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져 있는 해역입니다. 이 해역에 뜬금없이 제가 천둥번개, 연평균 천둥번개를 치는 빈도수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연소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말라카 지역의 천둥번개가 치는 빈도수를 보았더니 사실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는 이렇게 흰색이거나 파란색, 보라색 계열인데 주로 바다 부분은 빈도수가 낮습니다. 육지는 빈도수가 높죠.
그런데 여기 바다만 제일 빈도수가 높게 나와요. 바다인데도 말이죠. 왜 그런가를 살펴본 결과가 선박에서 나오는 PM2.5 에미션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그 PM2.5 에미션을 따라서 구름과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이런 연구를 좀 처음에 성급에 와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PM2.5는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 지금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시 버스 뒤에 뒷부분을 보실 일이 있으면 그 버스 뒷부분에 하얀색 글씨로 DPF라고 써 있습니다.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필터인데요. 엔진에서 불완전한 연료가 언번트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수검댕이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게 대기 중으로 뿌려지니까 천둥번개가 고기를 향해서 내려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 성급에 와서는 대기오염 물질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연구하다가 갑자기 친환경 선박으로 저는 넘어갔는데요. 제가 입사했었던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여기 펼쳐져 있는 그림처럼 국제 회사기구, 유엔 산하기구에서 친환경 규제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규제가 된 내용들은 IMO에서 지난 2010년 이전에 한 30년간 했던 규제의 몇 배에 달하는 친환경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친환경 규제는 대기오염 물질, 낙스, 삭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자산 물질에 대한 규제에서 지금은 CO2 규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상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선박 분야도 하고 있는데요. 육상 분야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97년 교토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선박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는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분야하고 해운 분야가 규제 이행의 시기, 규제 도입의 시기가 1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십수년 동안 해운 분야에서 환경 규제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규제 도입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기름 규제가 해운 분야는 늦어졌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대량 발생원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줄이는 경제성 확보 원칙에 있습니다. 근데 선박은 전 세계 배출량 중에 2.6%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배출하는 선박들의 종류가 수십만 척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줄이기가 좀 애매한, 그러다 보니까 규제 이행 시기가 약 20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이죠. 이 빨간색 선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95% 감축시키는 이상적인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 라인, 그리고 파란색 이러한 라인들, 그래서 일반 산업 발전 분야, 폐기물 분야, 빌딩, 그리고 농업 분야까지 빨간색 라인을 따라가고 있죠. 근데 해운 분야를 포함한 수송 분야는 오히려 늘었다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굉장히 급격한 가속을 해서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IMO가 도입한 규제 내용입니다. 2013년도와 2023년도의 규제를 도입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딱 보시기만 해도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게 도입을 했다는 거는 한꺼번에 이행을 해야 되니까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박의 연비를 좋게 하는 규제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EEDI라고 부르거나 EEXI라고 부릅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일단 얼만큼 줄이는지 현존선에서 줄일 수 있는지를 목표를 잡아보자라고 하는 현존선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CII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비 규제로도 달성이 안 되고 CII 규제로도 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형태로 규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IMO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일반 산업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예를 드는 건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상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S전자의 TV 75인치 TV 100만 대를 팔고 싶어요. 그럼 그 S전자에다가 100만 대를 계약을 맺겠죠. 근데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S전자에서 이 삼성전자 TV 100만 대를 만들 때 배출한 CO2량을 계산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다 RE100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CO2 배출량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물건을 파는 S전자는 해운회사를 부릅니다. 자, 우리 부산항에서 출발을 하든 평택항에서 출발을 하든 우리 TV 싣고 미국까지 가잖아요.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배출한 CO2량 다 계산해서 주세요. 우리 월마트와 코스트코에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이미 다양한 CO2 감축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반강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식을 보면 제가 이 식을 처음 봤던 거는 2009년도 여름이었습니다. 2009년도 여름에 IMO가 아직 탄소 배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 몇 년간의 협의 과정과 기술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기술적으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 1월 1일자로 통과된 식이에요. 이 식에서 보면 선박의 메인 엔진과 보조 발전기, 기타 시스템 등에서 배출한 CO2의 총량을 다 계산을 하고요. 물건을 얼만큼 나를 수 있는지를 분모값에 넣고요. 속도를 얼만큼 낼 수 있는지를 분모값에 넣습니다. 그래서 조선공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뭘 했냐면 일단 속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선형을 좋게 하거나 이런 기술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거나 두 번째는 배 크기를 키웠죠. 뭐 일반 국민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 한국 선급에 왔을 때 기함급 그러니까 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운회사의 최대 크기의 선박이 6,800 TEU급 컨테이너 선박이었는데 지금은 24,000 TEU입니다. 즉 4배 정도 물건을 더 많이 싣고 다니는 거죠. 물건을 많이 싣는다는 얘기는 요 커패시티가 커지니까 요 속도를 좋게 하거나 물건을 많이 싣게 하면은 CO2 배출량은 이 산식에서는 줄어드는 경향을 갖게 되겠죠. 근데 한계치가 있잖아요. 배를 10만 TU짜리를 만들면 항구에 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속도도 무한정 좋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요 윗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이 윗부분에서 반복되는 레터가 있어요. P와 C와 그리고 SFC가 있는데 SFC는 흔히 말하면 연료 소모량입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어떤 엔진별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요거는 출력이죠.
그리고 이 C가 중요합니다. C는 컨버전 팩터입니다. 컨버전 팩터는 연료 1톤을 사용했을 때 CO2로 전환하는 계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C30의 H62는 HFO라고 하는 지금 현재까지도 쓰는 선박용 중유 선박유입니다. 근데 요거는 화학 분자식 평균 분자식인데 C30의 H62를 갖고 있고 이걸 연소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면 3.114톤의 CO2로 전환이 됩니다. 완전 연소할 경우에요. 근데 CH4는 LNG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컨버전 팩터 값만 계산해도 LNG가 HFO에 비해서는 친환경 연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즉 카본 인텐시티를 낮추는 쪽으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소를 쓴다면 수소는 수소 자체에 C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연소를 해도 CO2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 값이 모두 0이 됩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은 연료를 바꾸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C30의 HFO 62짜리 HFO로 쓰던 거에서 컨버전 팩터 2.75짜리 LNG를 쓰는 것과 그리고 컨버전 팩터가 0이나 0이 될 수 있는 암모니아나 수소를 쓰는 쪽으로 연료를 바꿔나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연료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동력 시스템이 전기 추진이 되거나 하이브리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제 항해를 하는 대형 선박은 이 산업 포럼과는 조금 유감스럽겠지만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IC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디젤 엔진을 그대로 앞으로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메탄올 연료를 쓰거나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를 써도 엔진을 중심으로 선박의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료를 바꾸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연료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엔진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당장 수소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근데 수소 비싸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러한 기적의 묘수를 하나 두게 되는데 이퓨얼이나 바이오 퓨얼을 써서 CO2 배출량을 카본 뉴트럴로 만들려는 노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항공에서도 사프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쓰잖아요. 바이오유가 항공유인데 선박의 경우에도 바이오 연료나 이메탄올 같은 것들을 써서 이게 생산되는 과정에 CO2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구 전체 관점에서는 CO2 배출량이 없다.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바이오 연료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프 얘기를 했잖아요. 항공 산업에서 바이오 업자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선박 업계에서 많이 줄 수 있을까요? 1톤당으로 환산해 보면 항공 쪽이 훨씬 고부가치가 있죠. 선박은 많은 물건을 나르지만 항공은 사람을 나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선박 쪽에서 바이오 연료를 쓰려고 해도 항공 쪽에서 다 쓰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또는 자동차 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과연 선박 쪽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됩니다. 지금 현재 선박의 연료인 HFO는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를 다 하면 거기서 이제 LPG, 가솔린, 등유, 경유 다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잔사유, 잔유물처럼 남아 있는 걸 갖다가 쓰는 시장인데 그렇게 싼 기름을 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했던 선박 시장이 비싼 열로 쓰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를 왜 주목하냐면 선박 쪽은 지금도 LNG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물동량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LNG는 전 세계에서 한 4억 5천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한 2억만 톤대 후반에서 거래가 됩니다. 즉 어느 항구를 가도 LNG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 거기서 연료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LNG 가격 자체가 전 세계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전 세계에서 2억 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LNG의 절반 정도 되니까 이것도 써볼 수 있겠네. 게다가 LNG는 컨버전 팩터가 2.75인데 암모니아는 0이니까. 그래서 암모니아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아까 LNG의 경우에는 4억 5천만 톤 그리고 2억 톤 이상이 거래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2억 톤 생산돼서 1,800만 톤만 거래됩니다. 즉 농업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바로 옆에서 써버려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암모니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 두 나라 다 농업에다가 암모니아를 비료로 쓰기 위해서 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산량은 많지만 국제적인 물동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은 연료니까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성 연료라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수소 쓰면 좋습니다. 수소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자동차는 다른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선박은 한 번 연료를 이제 뭐 충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벙커링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는데 한 번 하게 되면 몇 개월씩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몇 개월씩 급유 없이 돌아다니는 배의 크기가 400m 길이를 갖고 있는 배고 물건은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해서 저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소는 액화하려면 마이너스 253도가 돼야 되니까 좀 어렵죠. 하지만 해내야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대체 연료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선박의 엔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선박의 추진 시스템은 프로펠러를 직접 돌리는 메인 엔진하고 선박 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엔진이 따로 있고요. 이 메인 엔진의 크기가 수십 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좀 큰 것들이 81메가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몇천 배 정도의 크기의 엔진이 탑재가 돼야 되니까 엔진을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다. 디젤 엔진을. 그래서 지금까지 친환경 관련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엔진 시스템이 변화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볼 만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엔진을 쓰기는 쓰는데 배터리를 넣어보자. 이 컨셉이 전기 추진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자동차는 배터리 자동차 이꼴 전기 자동차라는 개념이 좀 강하지만 선박은 전기 추진 선박 이꼴 배터리 선박이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전기 추진 선박은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 추진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전기 추진 선박에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조금씩 넣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연료전지를 넣게 되면 배터리는 필수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기 추진도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연료에 대한 얘기는 쭉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이제 부피 공간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사실 제가 성급에 근무할 때 성급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추진과 엔진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앞선 발표에서도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요 앞단에 대한 연구 그리고 더 앞단에 대한 연구도 성급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연료 관련해서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메탄올이 제일 좋고요. 앞으로도 메탄올의 가능성은 높지만 물동량의 관계상 암모니아가 많이 사용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 스킵하고 전기 추진 선박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써놨는데요. 조연에서 주연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지금 육상 쪽에서 모빌리티인 자동차는 어쨌든 배터리 차가 대세가 됐고 그 배터리 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선박은 일단 배터리 선박은 아니겠지만 전기 추진 선박이 될 때 우리는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리해 본 자료인데 여기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전기 추진 선박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상용화, 범용화되고 있다. 작은 선박에서 큰 선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 또 드라마틱한 변화 중에 하나는 선급의 형식 승인들을 이제 조금씩 받고 있어요. 형식 승인은 아까도 이제 그 앞선 발표 자료에도 AIP라는 게 있었는데 AIP와 형식 승인은 선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AIP는 흔히 말하는 연구 개발 그리고 형식 승인은 완전 상용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자꾸 받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박에 이렇게 전기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발전기로만 전기 추진하는 시스템을 쓰다가 이제는 발전기와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결합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간 고민해온 저처럼 조선해양 쪽 R&D를 하는 사람들은 요 모터 그리고 프로펠러 그리고 이쪽에 전기에 관련된 뭐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직류 배전 뭐 이러한 쪽 그리고 메인 스위치보드 이런 쪽의 R&D를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제는 그러한 직류 배전 시스템이나 이러한 전기 추진에 물릴 수 있는 동력원인 배터리나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저는 배터리나 연료전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성급에 있는 후배들 도움을 받아서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육상 쪽에서 쓰는 연료전지를 선박 쪽에서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완벽히 제품이 나와 있는 상용화가 된 연료전지가 극히 제한적인데 그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R&D를 도전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과제로서는 성실히 끝났지만 상용화는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해양용 연료전지 개발이 돼야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개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선박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는 상당한 시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작은 선박에 적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4,000 TU 컨테이너 선박까지 다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넓다. 그렇지만 요새 안전성 이슈 자꾸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사실 육상에서도 전기차 화재 나면 끄기 어렵잖아요. 근데 선박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크게 사고 났었던 지하 주차장 사고와 같이 배터리 차를 싣고 가는 선박이 있는데 거기서 한 대의 차에서라도 화재가 일어나면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해양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약 및 결론인데 엔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저희 백그라운드가 연소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박사과정 때나 이럴 때까지는 이제 뭐 발전용이라든가 뭐 그리고 주로 이제 자동차용 관련된 것들이 저도 익숙했어요. 근데 이쪽 조선해양 쪽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가 2009년 정도에 만든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저희 그 KR의 윗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도대체
저 스스로도 이해를 하려고 자동차와 선박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자동차 보시면 DPF, SCR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불과 2, 3년 전에 코로나 시국 때인가요? 요소수 대란 일어났잖아요. 그 요소수가 이제 SCR에 들어가는 거고요. 경유차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이 선박에도 탑재가 됐는데 요게 이제 탑재되기 시작한 게 제가 자동차 쪽에 DPF 필터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1995년도에 강제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박에 들어가는 요 EGCS라고 하는 대표적인 배기가스 정화 장치는 2020년에 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적용의 차이가 15년 정도 났던 거죠. 근데 그 뒤로 보시면 자동차도 다양한 연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수소 연료 전지 차이죠. 이제는 주로 배터리 차의 시스템으로 많이 가 있지만요. 선박은 대체 연료 쓰려고 하는 노력은 같습니다. 다만 선박의 특성성 때문에 수소 쪽보다는 좀 더 이쪽에 연료들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선박에 다 탑재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 위에 써놨던 자동차하고 선박의 갭이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2009년도에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자동차 분야와 선박 분야의 환경 규제를 대응하는 기술력의 격차는 20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년 안쪽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자율운항, 자율운전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거나 역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율운전을 할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차 대 차, 교통 시스템, 물류 등도 있지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선박의 경우에는 망망대해에 나가면 선박 한 척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혼자 돌아다닙니다. 이미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박에서 적용성이 빨라질 것 같고 또 선박은 멀리 떨어진 데에다가 외롭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제일 좋은 게 혼자서 고장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CBM 기술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뭐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운항, 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항행 정보 시스템 등등등 다 전기 기반입니다. 배터리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해양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배터리와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선박 쪽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안전 관련된 부분들, 성급에 있었으니까 안전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전기 추진 선박 관련해서는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앞서서도 다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전기 추진 선박이든 전기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든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배터리 차 하나 사고 났는데 방법이 없죠. 그냥 다 탈 때까지 모두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요 배 같은 경우이거나 많은 배들 연안을 돌아다니는 차도선이라고 부르는 배들이 있는데 차도선은 개념이 사람과 차가 같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배 타고 가면 뭐가 좋다고 합니까? 내 차 끌고 가서 내가 제주도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차는 전기차가 아닌데 어쨌든 전기차를 끌고 온 사람이 저 배에 탔을 때 전기차 화재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사고가 나지 않는 배터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급 단체들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고가 초대형 사고로 바뀔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고가 난 사례들이 여러 번 있고요. 그 사고 났을 때마다 많은 돈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성급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나 이런 걸로 사고가 나면 성급 기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고 났던 사례들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내용이라 제가 그냥 이렇게 공부해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을 쭉 가지고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제가 누가 발표하신지는 몰랐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선급과 한국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배터리 관련된 규정을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박의 배터리 차라든가 또는 우리 컨테이너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화재가 나지 않게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같이 R&D 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노력 속에 오늘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도 또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